단 한 명의 장군이 바다에서 일본군 전함 300척을 자기 배 13척으로 격파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죠? 하지만 이건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1592년 15만 명이 넘는 일본군이 조선을 침략했고 불과 20일 만에 서울이 함락됐습니다. 왕은 도망쳤고 백성들은 절망했죠.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바다에서는 한 명의 장군이 홀로 일본의 야망을 산산조각 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순신. 오늘은 조선을 구한 불멸의 영웅과 7년간의 처절한 전쟁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580년대 후반,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150년 전쟁을 끝내고 일본을 통일했어요. 하지만 큰 문제가 생겼죠. 전쟁에만 익숙한 수십만 명의 무사들이 갈 곳이 없어진 겁니다. 히데요시는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바로 조선 침략이었죠. 조선을 정복한 다음 중국까지 차지하겠다는 미친 계획이었어요. 1589년 히데요시는 쓰시마 섬을 통해 조선에 일본에 복종하라는 무례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쓰시마의 소 요시시게는 난처했어요. 그의 가문은 조선과 무역으로 돈을 벌었거든요. 그래서 메시지를 부드럽게 바꿨지만 그가 보낸 부하 야스히로가 조선 조정에게 엄청 무례하게 굴었죠. 당신네 나라는 오래 못 갈 것이다라고 경고까지 했어요. 당연히 조선은 거부했고 히데요시는 분노했습니다. 1590년 조선 사신들이 교토를 방문했지만 히데요시의 군사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조선 조정은 다가올 위험을 완전히 과소평가했어요. 게다가 조선 조정은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어 파벌 싸움 중이었습니다. 서인파는 일본이 위험하다고 경고했지만 동인파는 무시했죠. 1591년 여름, 일본에서는 거대한 전쟁 준비가 시작됐어요. 히데요시는 33만 명의 군대를 징집했고 그중 15만 8천 명이 조선으로 건너갈 예정이었습니다. 일본군은 무려 3분의 1이 아르케부스라는 초기 총으로 무장했는데 조선군은 이 무기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700척의 배도 준비됐습니다. 반면 조선은 우수한 배와 대포만 일본보다 나았지만 전역에 부패가 만연했고 군사 부대들은 방치되어 있었죠. 조선은 다가올 폭풍에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만은 확실히 준비되어 있었어요. 바로 46세의 장군 이순신이었습니다. 1590년 말 전라도에 배치된 이순신은 1년 동안 열심히 해군 지휘를 공부하고 부하들을 훈련시키고 배들을 점검하고 새로운 전술을 연구했죠. 이순신의 철저한 준비는 곧 조선의 운명을 바꿀 것이었습니다. 1592년 5월 24일 새벽 4시 일본군이 부산에 상륙했어요. 단 한 발의 총성도 없이 조선 땅에 발을 디뎠죠. 부산이 함락됐고 놀랍게도 무능한 조선 해군 지휘관들은 자기 배들을 스스로 침몰시키고 도망쳤습니다. 일본군은 즉시 북쪽으로 진격했고 5월 28일 밀양과 대구가 함락됐어요. 서울에서 약 100km 남쪽 충주에서 조선 장군 신립이 8,000명의 군대를 모았지만 치명적인 실수로 충주 평지에서 싸우기로 선택했습니다. 1592년 6월 6일 오후 2시 전투가 시작됐어요. 일본군의 아르케부스 총 아래 신립 장군의 군대는 거의 즉시 압도당했죠. 용감한 신립 장군은 정예 기병을 이끌고 돌격했지만 접촉하기도 전에 돌격이 분쇄됐고 순식간에 8,000명 군대는 사라졌습니다. 신립 장군은 샘물에 몸을 던져 자결했어요. 충주 패배로 조선 조정은 도망쳤고 6월 12일 일본군이 서울에 입성했습니다. 불과 20일 만에 수도가 함락된 거죠. 조선은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바다에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어요. 700척의 일본 함대가 이순신이 지휘권을 가진 전라도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이순신은 일본 해군 정보를 수집하고 다른 제독들과 90척의 연합함대를 조직했어요.
6월 13일 이순신은 여수에서 39척의 전투함과 46척의 정찰선을 이끌고 출항했습니다. 정찰선이 일본 배들이 옥포 항구에 정박해 있다는 메시지를 가져왔고, 이순신은 작은 배들을 측면에, 무거운 전함들을 중앙에 배치했어요. 그는 각 선장에게 산성처럼 서 있으라 경고하고 전진을 명령했죠. 50척 이상의 일본 수송선이 마을을 약탈하고 불을 지르고 있었는데, 조선배가 접근했을 때야 일본군이 발견했어요. 이순신의 함대가 공격했고, 거리를 두고 대포와 화살로 포격을 시작했습니다. 일본군은 거리 때문에 접근할 수 없었고, 한 번에 한 척씩 파괴됐죠. 일본 해군 26척이 첫날 파괴됐고, 이순신의 함대는 단 한 척도 잃지 않았어요. 다음 날 진해에서 11척을 추가로 파괴했습니다. 이러한 해군 패배로 일본군은 조선 해군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7월 초 이순신을 처리하기 위해 선박들을 보냈어요. 7월 8일 이순신은 단 23척의 전함으로 동쪽으로 항해했습니다. 이번에는 훨씬 더 강력한 무기를 가져왔는데 바로 거북선이었죠. 거북선은 길이 28m, 너비 9m의 거대한 배로 철 스파이크가 박힌 판자 지붕이 배를 감싸고 있었고, 약 15문의 강력한 대포가 장착됐어요. 이순신은 약 50척의 일본 배가 정박한 사천으로 향했는데, 일본군은 만위 절벽에 요새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순신은 일본군의 오만함을 이용하기로 했어요. 소규모 부대를 미끼로 보내 겁에 질려 도망치는 것처럼 후퇴하게 했고, 일본군은 고지에서 달려 내려와 배에 올라타 이순신을 추격했죠. 유인의 성공을 목격한 이순신은 공격을 명령했고, 무적의 거북선들이 진격을 선도했습니다. 그들은 적 대형의 한가운데로 돌진하여 모든 방향으로 대포와 화살의 폭풍을 쏟아부었고, 그를 추격했던 모든 배는 바다에서 불타거나 가라앉았어요. 승리는 며칠 동안 계속 이어져서 당포에서 21척, 당항포에서 26척을 격파했습니다. 히데요시는 이 작은 조선 함대의 저항에 격분했고, 제독들에게 이순신을 섬멸하라고 명령했어요. 당시 와키자카, 야스하루에 82척 함대만이 준비되어 있었고, 자랑스러운 다이묘는 혼자 행동하기로 선택했죠. 8월 15일 이순신은 한산도 근처만에 함대를 배치했습니다. 함정을 위한 미끼로 6척의 전함을 보냈고, 이 배들이 도망치자 일본 함대가 맹렬히 쫓아왔어요. 그들이 열린 바다로 나오자 조선 함대는 하객진 대형으로 펼쳐졌는데, 마치 학이 날개를 펼친 것 같은 모양이었죠. 가벼운 배들이 측면에, 무거운 배들이 중앙을 형성했고, 이순신이 돌격을 명령했습니다. 즉시 양익이 일본 선박을 포위하며 드나들면서 대포와 화살로 공격했고, 동시에 3척의 거북선이 적 대형으로 직접 돌진했어요. 괴물 같은 거북선들이 대포로 많은 일본 배를 찢어 발겼고, 판옥선들은 거리를 유지하며 포병의 이점을 사용했습니다. 몇 시간 후 야스하루는 자신이 패배했다는 것을 깨달았고, 빠른 배로 간신히 도망쳤어요. 82척의 일본 선박 중 단 14척만이 한산도 해전에서 살아남았죠. 다음 날 이순신은 안골포에서 42척의 일본 전함을 발견해 거리를 두고 대포로 공격했고, 거의 모든 일본군이 죽었습니다. 10월 4일 이순신은 부산 항구로 직접 들어가 130척의 일본 선박을 파괴했어요. 이번에도 한 척의 배도 잃지 않았습니다. 부산 패배는 일본의 중침략 희망을 꺼뜨렸고, 이순신의 바다 승리들은 일본 육지 군대를 지원할 수 없게 만들었죠. 한편 시골에서는 게릴라 군대가 형성되어 고경명, 조헌, 곽재우 같은 저항 지도자들이 일본 보급선을 공격했어요. 1592년 11월 김시민이 이끄는 3,800명의 조선 수비대가 진주에서 3만 명의 일본군을 막아냈습니다. 1592년 말
명나라 중국이 마침내 전쟁에 개입했죠. 1593년 1월 중국 지휘관 이여송이 대규모 명군을 이끌고 조선으로 들어왔고 2월 6일 명군과 조선군 그리고 승병들이 평양을 공격했어요. 용감한 승병들이 견뎌냈고 칠성문이 무너져 명군과 승병들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일본군은 어둠의 엄호 아래 평양에서 철수했어요. 3월 14일 조선 장군 권율이 행주 요새에서 놀라운 방어를 펼쳤습니다. 2300명의 조선군이 3만 명의 일본군을 상대했는데 활 사격, 박격포 폭탄, 바위, 나무 통나무까지 쏟아부었고 최대 100개의 로켓을 발사하는 화차가 가장 무서웠죠. 총 9번의 일본 공격이 모두 격퇴됐고 최대 1만 명의 일본군이 죽거나 부상당했습니다. 10대 1 이상으로 수적 열세였던 권율이 승리를 거둔 거예요. 이후 중국군이 5월 19일 서울을 해방시켰고 전쟁은 교착 상태로 빠졌습니다. 일본군이 남부 해안으로 후퇴했고 평화회담이 계속됐지만 1597년 외교가 실패하면서 히데요시가 두 번째 침략을 준비했어요. 일본의 가장 중요한 교훈은 조선 해군이 얼마나 치명적인지였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순신을 무력화시키기로 했죠. 일본의 계략으로 이순신이 명령 불복종으로 고발당했고 결국 해임되어 원균으로 교체됐어요. 이순신은 간신히 처형을 피했지만 일개 병사로 강등됐습니다. 1597년 8월 7천량 해전에서 원균이 지휘하는 조선 함대가 완전히 괴멸당했어요. 200척이 넘는 조선 배 중 단 13척만이 살아남았죠. 소식을 들은 선조왕은 신속하게 이순신을 다시 최고 해군 사령관으로 복직시켰습니다. 이순신에게는 단 13척의 배만 남아 있었지만 그의 존재만으로도 지역 주민들은 환호했어요. 우리 제독이 다시 왔다. 이제 우리는 안전할 수 있다고 한 농민이 외쳤습니다. 9월 26일 밤 일본군이 남원을 공격해 끔찍한 학살이 뒤따랐고 한편 이순신은 단 13척의 배로 명량해협에 최후의 저항선을 준비했어요. 10월 26일 새벽 200에서 300척의 일본 함대가 명량해협으로 접근했습니다. 이순신이 예측한 대로 이 거대한 배무리는 좁은 수로를 한 번에 통과할 수 없었죠. 첫 번째 적선들이 나타나자 이순신이 공격을 명령했지만 함대의 다른 배들은 엄청난 역경을 목격하며 뒤처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순신의 완강한 결의가 그의 선장들로 하여금 따라잡아 싸우도록 만들었습니다. 보잘것없는 13척의 조선 함대는 최소 130척의 일본 배에 완전히 포위됐지만 강력한 배들이 약한 상대를 들이받고 사방에서 대포로 폭파하고 불화살로 불태웠죠. 수적으로 우월한 일본군이 공격에 공격을 가했지만 이순신의 기함은 명량 입구에서 성처럼 서서 각 공격을 격퇴했습니다. 그런 다음 이순신이 예상했던 대로 명량의 물살이 갑자기 역전되어 일본 배들을 해협으로 다시 끌어당겼어요. 그들은 빠르게 뭉쳐졌고 일부는 서로 부딪혔죠. 이 순간 조선군이 등 뒤의 조류화와 함께 공격했는데 막대한 사상자를 무력한 일본 함대에게 입혔습니다. 82척의 일본 배가 파괴됐고 다시 한번 이순신은 한 척의 배도 잃지 않았어요. 13척으로 300척을 물리친 거죠.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해전이었습니다. 명량 승리 한 달 후 나쁜 소식이 도착했어요. 그의 아들이 일본 병사들로부터 집을 방어하다가 전사했다는 거였죠. 이순신은 깊은 우울증에 빠졌지만 어깨에 이 무게를 짊어진 채 조선 해군력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1598년 3월까지 61척의 전함이 전투 준비를 마쳤고 바다에서의 성공과 함께 육지에서도 추가 승리가 있었어요. 명나라 증원군이 도착해 히데요시의 육군을 해안 요새에 고정시켰죠. 그런 다음 1598년 9월 18일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62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이것은 일본의 조선 정복 시도에 마지막 못을 박는 것이었어요. 위대한 관백의 마지막 명령 중 하나는 전쟁을 끝내고
모든 병사를 귀국시키라는 것이었습니다. 명나라는 일본군이 무사히 탈출하도록 허용하는 아이디어에 수용적이었지만 복수심에 불타는 조선인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이순신은 순천에 일본군을 엄격하게 봉쇄했고 일본군은 500척의 배를 보내 봉쇄를 깨려고 했습니다. 정찰병들로부터 통보받은 이순신은 일본군이 노량해협을 택할 것이라고 예상했고 그는 옳았어요. 노량해협 서쪽 바다에 배를 배치한 이순신이 1598년 12월 17일 새벽 2시에 기습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몇 시간 만에 일본 함대의 거의 절반이 불타거나 가라앉았어요. 이순신은 싸움의 한가운데서 직접 활을 휘두르고 있었죠. 새벽이 되자 일본 선박들이 후퇴했고 이순신은 끊임없는 추격을 명령했습니다. 조선군이 따라잡았을 때 일본 저격수로부터 총알이 이순신의 왼쪽 겨드랑이를 관통했어요. 위대한 제독은 몇 분 만에 사망했지만 500척 중 450척의 적선이 노량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1598년 말까지 모든 일본군이 조선을 떠났고 그들의 출발과 함께 파괴적인 7년간의 전쟁이 마침내 끝났어요. 이순신이 명량, 한산도, 그리고 다른 전투들에서 보여준 전술적 탁월함은 조선을 구했습니다. 오늘날까지 이순신은 한국의 가장 존경받는 역사적 인물 중 한 명이고 그의 동상은 서울 광화문 한가운데 서 있죠. 임진왜란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동아시아의 역사를 완전히 바꾼 대격변이었습니다. 950만 명의 군인이 참여했고 그중 수십만이 목숨을 잃었죠. 하지만 진짜 비극은 전장 밖에 있었어요. 수백만 명의 민간인이 약탈, 학살, 기아, 질병으로 죽었고 조선 전역의 농지가 황폐화됐으며 수백 년 된 사찰과 문화재가 불타 사라졌습니다. 이순신의 전술은 오늘날까지도 세계 해군 사관학교에서 연구되고 그가 명량에서 13척으로 300척을 상대한 것은 인류 전쟁사에서 가장 놀라운 승리 중 하나로 기록되어 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이 전쟁은 한 민족의 저항 정신을 보여줬습니다. 정규군이 무너지고 수도가 함락됐을 때 전국의 의병들이 일어섰어요. 승려들이 창과 활을 들었고 농민들이 게릴라가 됐으며 여성들이 식량과 정보를 공급했습니다. 이순신은 그 저항의 상징이 됐죠. 패배가 확실해 보이는 순간에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고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승리의 길을 찾아냈어요. 그의 죽음을 추구하는 자는 살 것이다 라는 말은 오늘날까지도 한국인들의 마음속에 살아 있습니다. 전쟁이 끝났을 때 세 나라 모두 변했어요. 일본은 2세기 반 동안 문을 닫았고 명나라는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으며 조선은 피로 물든 땅 위에서 다시 일어서야 했죠. 하지만 이 모든 파괴와 고통 속에서도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작은 나라도 정의를 위해 싸울 때, 그리고 위대한 지도자가 이끌 때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을 기억하세요. 13척으로 300척을 물리친 불멸의 영웅을요. 그는 단순히 전쟁에서 이긴 장군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한국인의 정신을 보여준 사람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이순신과 수많은 의병들, 승병들, 그리고 이름 없는 백성들의 희생 덕분입니다. 바다에서 한 척의 배도 잃지 않고 23전 23승을 거둔 장군, 죽는 순간까지 나라를 지킨 영웅, 세계 해전사의 길이 남을 명장, 바로 우리의 이순신 장군입니다. 임진왜란은 끝났지만 이순신의 정신은 영원히 우리 곁에 있을 것입니다. 어려운 순간이 와도 포기하지 마세요. 이순신 장군처럼 끝까지 싸우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